서브노트 프린트 5쪽 보십니다. 5쪽. 5쪽을 보시는데요. 축적 변경 절차, 이 절차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주로 출제가 돼요. 축적 변경 절차 피셨습니까? 5쪽에 있어요. 5쪽에. 먼저 이 축적 변경 절차는 지적소관청이 주관하죠. 지적소관청이 주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축적 변경은 한 필지에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수십 필지, 수백 필지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 이해관계인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만 갖고 되느냐?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축적변경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축적변경위원회 의결까지 거칩니다. 의결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겠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까지 거쳐야 됩니다. 여기 외우셔야 되겠죠. 첫 번째,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축변위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이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승인을 받은 후 차일피일 미룰 거예요.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규정을 둔 거고 출제가 됩니다.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라고 공고합니다.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가 정지가 돼요. 첫 번째, 지적 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 이 지적 정리 해봤자 나중에 다시 해야 돼요. 경계보건 측량, 경계가 바뀌니까 경계보건 측량 해봤자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정지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지적 정리 정지, 경계보건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까지 정지가 돼버리면 축적 변경 절차가 올스톱이 돼버려요. 따라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다시요. 두 가지 정지가 된다고 그랬죠. 지적정리 정지, 경계보건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목적으로 하는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 그렇죠. 또한 축변위 의결로서 진행시키라고 한다면 정지시킬 수 없을 겁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가 된 후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이유는 축량에 들어가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축적 변경은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값이 보다 정밀해져야 됩니다. 보다 정밀해져야 되니까 새롭게 측량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체 없이라는 규정을 둘 수가 없어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 3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이 경계점 표지는 한두 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개, 수만 개가 설치가 됩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지적소관청이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소유자, 점유자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측량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바뀌는 것이 축적 변경이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가 보다 정밀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축적 변경 측량을 해야 됩니다. 축적 변경 측량을 통해서 면적 경계 좌표값이 새롭게 정해질 텐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바꿀 때 싹 바꾸라고 해서 지번, 지목도 같이 바꿉니다. 따라서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다 새롭게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내부적으로만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는 축적변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종전 지적 공부에 의하게 됩니다. 면적도 새로 정할 때 축적 변경 측량 성과도가 아니라 결과도 갖고 면적을 새롭게 정합니다. 이것도 장난을 쳐요. 축적 변경 측량 성과도가 아니라 결과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축변위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는 축적 변경이 뭐가 있느냐?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건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이쪽은 갑소유 토지고 이쪽도 갑소유 토지입니다. 갑은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이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고 이쪽은 축척이 1200분의 1인 상태로 등록된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지, 소, 지, 지, 축 등. 맞습니까? 축척이 같아야지만 합병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축척이 다르니까 합병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합병을 위해서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요것을 바꿔야 될까요? 요것을 바꿔야 될까요? 공식 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공식 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것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축척이 같아졌으니까 합병이 가능하겠죠? 네, 이걸 말로 만드셔야 돼요. 말로 한번 만들어보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직접 변경 측량 결과도 같고 면적만 새롭게 정할 겁니다. 이 지역은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입니다. 600분의 1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축척이 얼마로 바뀌냐면 500분의 1로 바뀝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축척이 약간 더 정밀해져요. 500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이 토지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가 됐더라는 겁니다. 제외가 됐더라고 한다면 이 토지는 축척이 종전의 축척일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이런 형태로 축척이 존재한다면 이거는 공시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해요. 그러면 공시기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도 주변 토지처럼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축척 변경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합니다. 이걸 말로 만드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가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필요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전부 다 새롭게 정하겠지만 예외적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역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인데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축척 변경 측량 결과도를 통해서 면적만 새롭게 정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종전 지적 공부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원칙이건 예외건 전부 다 면적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만큼 바뀌었는지 서류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번별로 면적이 얼만큼 늘어나고 면적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서류로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됐다면 이제 필지별로 얼만큼 늘어나고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됐다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그만큼 뺏고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그만큼 보상하는 것이 공정한 겁니다. 이를 청산 절차라고 얘기할 겁니다. 청산 절차까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이 확정됐다라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시행 공고건, 확정 공고건, 공고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지체 없이. 맞습니까?
공고는 전부 다 지체 없이가 될 겁니다. 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이 됐다라고 공고가 이루어질 테고 그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즉 토지 이동 간주가 되는 겁니다. 아까 축적 변경을 측량한 다음에 토지 표시 등을 결정했죠. 원칙과 예를 통해서 토지 표시를 결정했죠. 그건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를 정한 그 법적인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에 발생할 겁니다. 축적 변경 확정 공고가 이루어지면 토지 이동이 간주가 되고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될 겁니다.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다면 등기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좀 따라가셔야 돼요. 먼저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라고 공고합니다. 공고는 며칠 이상 합니까? 20일 이상. 두 가지가 정지가 되죠.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가 정지가 됩니다. 첫 번째 지적정리 정지, 두 번째 경계보건 측량 정지. 다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보건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축변의 의결이 있다고 한다면 정지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축적 변경 시행 공고가 있은 후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될 겁니다. 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라는 규정을 둘 수가 없어요. 30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주어집니다. 이 경계점 표지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개예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가 설치합니까? 소유자, 점유자가 설치를 할 겁니다. 이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측량에 들어갈 텐데 이때 하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축적 변경 측량까지 이루어졌다면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이때 두 가지 경우에는 축변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면적만 새롭게 정할 텐데요. 그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그림 떠오르셔야 돼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에 지적되어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하기 위해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의 토지인데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의 의결 필요가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필요가 없고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할 텐데 이 면적을 정할 때는 축척 변경 측량 성과도 갖고 정합니다. OX, X 결과도 갖고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면적은 바뀔 수밖에 없는데 면적이 필지별로 얼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될 테고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됐다면 이제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징수하고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텐데 이를 정산 절차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산 절차가 완료가 됐다면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이 확정됐다라고 공고가 이루어질 테고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할 테고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됐다면 등기부도 바꿔줘야 되니까 변경 등기를 촉탁하게 될 겁니다. 청산 절차가 나오는데요. 청산금이 나오겠죠.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뺏는 돈,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해주는 돈, 이것이 청산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청산금 산정 공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지적소관청이 제곱미터당 금액을 조사해서 축변의 의결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반드시 축변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시험에도 나오고요. 축변의 의결 거쳐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증감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게 되면 청산금이 결정이 될 테고 3번을 보시면 시공고 축변지역 동리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은 20일이었죠. 청산금 산정 공고일은 15일이 될 겁니다. 청산금 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할 텐데요.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할 것을 고지받은 자는
6월 이내에 청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3월이 6월로 개정이 됐어요. 워낙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3월이 6월로 개정이 됐습니다. 고쳐 넣으셔야 돼요. 3월이 6월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령통지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6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둘 다 6개월입니다. 둘 다 6개월. 네. 둘 다 6개월이 되고요. 5번을 보시면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1월 이의신청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올해 출제가 뻔한 게 그 3개월이 6개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올해 출제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시험 직전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개정사항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개정사항을. 그 다음에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죠.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청산금 자체가 너무 작아지니까 이때는 이걸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축변이 의결이 있을 때는 생략해서는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전원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전화 갖고는 안 돼요. 반드시 서면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책으로 가시는데요. 책을 어디를 보시냐면 47쪽을 가보십니다. 47쪽. 47쪽을 보시면 청산금의 납부고지가 있죠. 네, 여기 보시면 2번을 보시죠. 2번은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돼야 됩니까? 6개월. 올해 출제가 됩니다.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출제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합니까? 6월 이내에. 둘 다 6개월입니다. 워낙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차액 처리가 나오는데요. 차액 처리. 거기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맞죠?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비자치구청장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지방자치단체라고 명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자치구청장은 포함되지 않겠죠. 왜 포함되지 않느냐면 이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돈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예산권이 있는 단체만, 예산권이 있는 기관만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자치구청장은 독립적 예산권이 없습니다. 비자치구청장은 독립된 의회가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없기 때문에 자치 예산권이 없어요. 따라서 자치구청장이어야 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이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 축척변경위원회가 나오는데요. 축척변경위원회. 거기 보시면 축변위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척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소유자 1000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거,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가보시면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1, 2, 3, 4가 나와 있죠.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여기 1, 2, 3, 4에다가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축척변경 승인사항. 축척변경 승인은 누구 축변위가 합니까? 다른 자가 합니까? 축척변경의 승인.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축변위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고 지체 없이 축척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했죠. 따라서 축척변경의 승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요게 출제가 됐어요. 머리를 막 굴리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네. 그 다음에 회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1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축변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소집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돼 있죠. 이를 숙려기간이라고 불러요. 고민하고 올 기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될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이건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출제가 되는 문구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의 신고기한은 15일 남고 있죠. 이게 가장 자주 출제가 되고요. 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된 경우에는 특례 규정이 적용되죠. 따라서 소유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누구만 있다고요? 사업 시행자만이.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하는 때는 직접 신청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둘째 줄에 요청이 있을 겁니다. 3번을 보시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 도시개발사업의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의 신고는 아까 15일 이내에 한다고 했죠. 그럼 이 신고라는 개념은 뭐냐면 토지 이동 신청과 다른 건데요. 신고는 객관적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알리는 겁니다. 착수사실을 알리는 거, 변경사실을 알리는 거, 완료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럼 왜 알리느냐? 토지 이동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토지 이동 신청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신고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민법에 의하면 간념의 통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토지 이동 신청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 신청은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요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고와 신청은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파산이라는 문구가 있죠.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선고를 당했을 때는 누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보증환자, 입주예정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했습니까?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 아까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 정리를 보겠습니다. 지적 정리는 조금은 어렵죠. 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겁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의 정보로 하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도 있을 테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겠습니까?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가 되겠죠. 이러한 토지 표시에 관한 내용이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이 되거나 말소가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 나타나게 되면 이쪽에 그 토지 이동에 의해서 요거를 정리해 줘야 될 겁니다. 소재지가 바뀐다든지 지번이 바뀐다든지 지목이 바뀌는 거, 경계가 바뀌는 거, 좌표가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바뀐 바를 여기다가 반영해 줘야 되겠죠. 이를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이게? 아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지는 게 뭡니까?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나타나면 지적 공부의 그 바뀐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토지 이동에 의해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토지 이동 정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자 변경이라고 불러요.
소유자 변경,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다면 여기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고쳐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유자 정리라고 부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두 가지를 합해서 지적 정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이게 주로 출제가 됩니다. 소유자 정리가. 소유자 정리가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토지 이동 정리부터 보시는데요. 첫 번째, 이 토지 이동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결의를 하지 않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 어느 시점에 정리가 되는지 이게 불분명해져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해서 그 정리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 그리고 서류로 작성을 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 대장 따로, 임야 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 대장 정리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따로 작성해야 되고, 임야대장 정리할 때 임야대장 정리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따로 작성해야 되고, 좌표 등록부 정리할 때 좌표 등록부 그것을 위해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따로 구분해서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두 번째. 이 토지 이동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신청서나 또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왜 토지이동 신청서나 도시개발사업 완료 신고서가 첨부가 되느냐면 이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걸로 표시하는 겁니다. 토지 이동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 이동 정리를 했다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토지 이동 정리했다라고 증거로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첨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토지 이동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라는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요건데요. 요게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다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소유자 정리 결의, 이거는 소유자 정리는 먼저 마찬가지로 소유자 정리 결의를 먼저 할 테고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소유자 정리 결의를 하지 않고 이 소유자 정리를 해버리면 이게 뭐라고 할까? 왜 소유자 정리를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가 왜 일어나는지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지가 불명확하게 돼요. 그래서 소유자 정리 결의를 먼저 하고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유자를 정리할 때 기준이 뭡니까? 소유자를 정리할 때 기준이 뭐가 될까요? 등기부. 따라서 등기 관련 자료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소유자의 기준은 등기부 갑부에 있는 소유자의 등기명의 그 숫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 관련 자료가 첨부돼야지만 이 소유자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 관련 자료 갖고는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맞습니다.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소유자를. 그렇죠? 네. 등기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인데 토지의 표시사항이 등록되어 있고 소유자도 등록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도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지적공부가 공시하고 있는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소유입니까? 국가 소유죠. 따라서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총괄청, 기획재정부 장관을 얘기해야 합니다.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국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총괄청 관리청이 국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국으로 등록해야만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공부에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는 각종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로 등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부합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불부합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불부합지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두 개의 장부에서 그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지적공부.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등기부가 있을 겁니다. 이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사항이 주로 공시가 되고 소유자가 부수적으로 공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할 겁니다. 이 등기부는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사항이 등기가 되어 있고 각 구에는 소유자가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부는 누가 관리합니까? 등기소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 두 개의 장부는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치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일치해야 되고 이것도 일치해야 될 텐데 이것이 바뀌었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뀌었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지적공부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장부죠. 등기부는 권리관계 때문에 존재하는 장부입니다. 따라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소유자를 바꿔줄 때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주소지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이었는데 어디로 이사를 왔냐면 경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 변경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 변경이 됐죠.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소지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지도 서울에서 뭘로 바꿔야 됩니까? 경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소에서는 지적소관청에게 니네도 바꾸라고 통지해 줍니다. 통지가 있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 토지의 표시 부분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게 되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다른 토지일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치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통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요것을 확인해 본 다음에 요것이 같을 때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르면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하지 못하고 지적서관청은 등기소에다가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릅니다. 토지의 표시 부분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릅니다. 이 불부합 통지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이를 인해 요 부분에 대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그렇죠? 이것이 기준이 돼서 이거 바꿔준다고 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1월이 지나가도록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실행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그리고 변경 등기가 시행이 되면 다시 한번 통지합니다. 이제 일치시켰으니까 정리해 달라고. 그러면 이제 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릅니다. 좀 개념이 어렵죠? 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기법에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54쪽을 가십니다. 54쪽. 54쪽을 보시면 지적, 정리 등의 통지라는 개념이 나옵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거기 둘째 줄 보시면 끝에 다만이라 문구 찾으셨습니까?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주간신문이나 월간신문으로 출제합니다. 치사하죠? 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해당 시도의 공보로 출제합니다. 해당 시도의 공보가 아니라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출제합니다. 정말 치사하죠? 네. 통지 대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다면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통지 대상이 1번부터 9번까지 나오는데 이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출제가 되지만. 그렇죠? 외울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1번부터 9번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공통점은 뭐냐면 소유자 신청이라는 문구가 없는 겁니다. 소유자 신청이 있다면 소유자가 알고 있겠죠. 정리가 됐다는 것을.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모를 겁니다. 그래서 통지해 주는 겁니다. 1번부터 보시면 토지 이동에 있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등록하는 경우. 여기 직권 동그라미 치시입니다. 신청이 아니죠. 두 번째 보십니다.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번 부여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바꾸는 거죠. 여기서 소유자의 신청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3번을 보시면 지적공부 복구. 지적공부가 멸실됐을 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복구하죠. 소유자의 신청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번째,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직권이죠. 직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 여기도 직권이죠. 여섯 번째,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 지역이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지번부여, 이것도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 소유자는 신청권을 박탈당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8번째. 토지 이동을 제3자가 대의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죠. 제3자가 대의 신청하고 있죠. 그 다음에 9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 이거는 별도로 좀 체크를 하십니다. 이건 지적공부 정리와는 관련이 없죠. 네. 변경 등기는 지적소관청이 촉탁하는 거니까 소유자 신청과 관련이 없죠. 네. 그래서 공통점은 소유자의 신청이라는 문구가 없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정답은 뭐라고요? 소유자 신청.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암기량을 줄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3번도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되는 시기는 거기 1번을 보시면 15일, 2번을 보시면 7일이죠. 그런데 1번은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등기소에 갔다 와야 되니까 긴 것 15일.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등기소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짧은 거 7일. 그렇죠. 그 다음에 기산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산점. 1번을 보시면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접수시. 그럼 여기서 접수의 주체는 누굴까요? 네? 등기소일까요? 지적소관청일까요? 네? 등기 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접수의 주체는 누굽니까? 지적소관청이에요? 등기소예요? 등기소에서 보내준 것을 지적소관청이 접수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접수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출제가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59쪽을 보십니다. 59쪽. 59쪽을 보시면 지적측량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지적측량 절차입니다. 지적측량 절차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도 프린트로 대신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절차 몇 쪽에 있느냐면 네? 8쪽? 네, 8쪽 보십니다. 8쪽을 보시면 지적측량 절차가 나오는데요. 먼저 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의뢰합니까?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합니다. 수행자는 둘이 있죠. 지적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을 겁니다. 이 지적측량업자는 그 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지만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지사라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법률에 의해서 성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자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때 당연히 수수료 내야 되겠죠. 공짜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두 번째, 의뢰할 수 없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이 검사 측량은 수행자가 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이 검사 측량은 국가기관이 하는 측량입니다. 따라서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지적제조사 측량도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지적제조사 측량은 국가의 정책적인 이유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량이기 때문에 개인이 의뢰할 수 있는 측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량은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 측량, 지적제조사 측량. 의뢰를 받게 된 지적측량 수행자는 그 다음 날까지, 즉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을 어떻게 수행할지 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할 텐데 이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기간이죠.
기간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보통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그 기간을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합의 업무라고 얘기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사용하고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20일을 합의했다면 측량 기간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 곱하기 4분의 3은 15일. 검사 기간은 며칠이 되는 겁니까? 20 곱하기 4분의 1은 5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검사기간과 측량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예요. 다들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 토지를 측량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측량의 기준점이 필요해요. 측량의 기준점.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측량의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죠. 그래서 측량의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합니다. 측량 기준점을 선택해서 그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지를 여기서 기술자가 관측을 하게 될 겁니다. 관측. 문제는 토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겠죠? 이게 한 30m만 돼도 잘 안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잘 보이게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돼요. 이제 토지 보이겠죠? 보일 겁니다. 이제 관측을 합니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여기 각도가 나와요. 이 각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들어보셨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거를 삼각함수라고 불러요.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요 거리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요것과 요것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경계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이때 요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삼각형. 그렇죠?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측량한다고 해서 삼각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여하간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기준점이, 이게 아니죠. 여기죠.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기준점이. 지금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합니다. 이 토지를 측량하고자 해요. 이 토지를 측량하는 기간과 검사하는 기간은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합의를 한다고 했죠. 합의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합의 기간의 4분의 1은 검사기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간정보법에서 딱 정해놨다고 그랬죠. 측량기간은 며칠입니까? 5일, 검사기간은 4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측량 5일 동안 해야 되고 검사도 4일 동안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토지를 측량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그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기구를 설치해서 토지를 측량할 수가 있는데 이 주변의 기준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기준점이 없다면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기준점을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토지 크기에 따라서 설치되는 기준점은 달라질 겁니다.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겠죠? 그 시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기준점을 설치하는 시간을 더해줘야 될 겁니다. 기준점이 설치가 됐다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검사도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기준점을 검사하는 기간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검사하는 기간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보통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하루 동안에 4점밖에 설치를 못한대요. 하루에. 그리고 기준점을 검사하는데도 하루에 4개밖에 검사를 못한답니다. 보통 하루에 4개 정도만 설치할 수가 있고 하루에 4개 정도만 검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점이 15개까지는 보통은 며칠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렇죠. 하루 동안에 4점밖에 설치를 못하니까 15일 정도 15개를 설치한다면 4일 정도가 걸릴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15점을 검사한다면 당연히 며칠 정도 검사 기간도 걸리겠습니까? 4일. 그렇죠. 그 다음에 4점 설치할 때마다 하루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1일. 그러면 여기는 16, 17, 18, 19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점 설치할 때 하루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20, 21, 22, 23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루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17점을 여기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17점을. 그러면 기준점 설치하는 기간은 며칠 걸립니까? 4일 하루니까 며칠? 5일. 여기다가 5일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측량 기간은 며칠이 걸리는 겁니까? 10일. 기준점을 17점을 검사할 때도 5일이 걸릴 겁니다. 그렇겠죠? 17점을 검사할 때도 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검사 기간은 총 며칠이 되는 겁니까? 네? 며칠이요? 9일. 기준점을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느냐면 기준점이 22점이 필요합니다. 22점. 그러면 기준점만 설치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겁니까? 4일, 하루. 총 6일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측량 기간은 며칠이 걸리는 겁니까? 11일. 그렇죠. 그러면 이 22점을 검사해야 되겠죠. 제대로 설치했는지 검사해야 되겠죠. 하루에 4점밖에 검사를 못한답니다. 그러면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검사하는데도 6일이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며칠이 주어져야 됩니까? 6일. 총 며칠이 됩니까? 네, 10일.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러면 프린트를 보십니다. 지적 측량 실시할 때 일반 업무는 토지를 측량하는 기간 며칠 5일, 토지를 검사하는 기간 며칠 4일. 그렇죠.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 15점까지는 4일을 무조건 주고 그 다음에 15점을 초과할 때는 매 4점마다 하루씩을 가산하게 될 겁니다. 4일에 하루씩을 가산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하 초과 이것도 출제합니다. 이하 초과. 그 다음에 보통 이 일반 업무와 합의 업무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해요. 번갈아 가면서 한 해는 일반 업무 출제하고 그 다음에는 합의 업무 출제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업무 출제하고 그래서 거의 출제가 다 됩니다. 그러면 측량을 실시했다면 성과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성과가 결정이 되기 위해선 검사까지 거쳐야 되겠죠. 검사는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검사 측량을 합니다. 규모가 큰 토지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할 테고 규모가 작은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맨 마지막 3번입니다.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은 지적공부도 정리하지 않고 검사 측량도 거치지 않습니다. 이거 측량할 때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은 등록 단계의 측량이 아니라 보건 단계의 측량입니다. 보건 단계의 측량이니까 검사 측량도 거치지 않고 지적공부도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측량까지 거쳤다면 지적 측량 성과가 결정이 될 테고 이 수행자는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성과들을 발급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지적 측량 절차 고정돼서 대부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적부심사는 예전에 했고요. 지적위원회 63쪽을 좀 보십니다. 63쪽. 63쪽에 지적위원회가 나오는데요. 서서를 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가 나오죠. 중앙지적위원회. 거기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사항들 1, 2, 3, 4, 5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도 의결사항이 있겠죠.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은 하나입니다. 하나만 해요. 뭘까요?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 그래서 지방지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적부심사에 대한 심의 의결만 하고요. 중앙지적위원회는 5가지를 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을 보시는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포함 동그라미 치십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외라고 출제합니다. 제외라고. 2번을 보시면 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하게 됩니다. 당연직이에요. 그렇다면 거기 4번을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외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위원장은 국장 직위에 있는 동안만 할 겁니다. 부위원장은 과장 직위에 있는 동안만 하겠죠. 그래서 이게 유동적이에요. 딱 2년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회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1번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집권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소집권자예요. 2번을 보시면 위원장 밑줄 치시고요. 부위원장 옆에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밑줄 치십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는 순서가 첫 번째 위원장, 두 번째 부위원장, 세 번째는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 순서대로 위원장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십니다. 5번. 회의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5일 전까지. 숙려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숙려기간.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현지조사의 지정이 나와 있죠? 거기 두째 줄에 현지조사란 문구 밑줄 치십니다. 현지조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류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넘기시면 등기법 들어가야 되죠? 아니에요. 그냥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급하게 했는데 하지 못한 것은 문제풀이할 때 보충을 할 겁니다. 문제풀이할 때 보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간정보법의 내용을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집의 활용 방법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만 문제집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집의 용도는 뭐냐면 암기를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암기를 위해서. 그러면 문제집을 가지고 어떻게 암기할 수 있냐. 문제집을 보시면 유사한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중에서 하나만 푸시는 게 아닙니다. 유사한 문제를 계속 푸시면서 유사한 지문들이 나오니까 푸는 과정에서 암기가 이루어집니다. 요게. 그래서 문제집의 용도는 암기를 위해서 문제집을 푸시는 겁니다.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온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따로 암기하실 필요가 없이 문제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중요한 부분은 저절로 암기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집의 용도는 암기를 위한 것이고요. 공간정보법은 문제 푸시면서 암기가 되실 테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초보자가 아니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죠? 1월달부터 공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습과 복습이 방법이 있는데요. 교육심리학에서 그 효과가 8:1입니다. 8:1. 그래서 8:1이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8:1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습을 1시간 한 효과가 1시간과 복습 8시간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습 1시간의 효과가 복습 8시간의 효과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문제를 풀어오셔야 돼요.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우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문제를. 확인해야 될 문제를.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집은 복습 위주로 하면 효과가 그만큼 떨어집니다. 보통 복공부를 선생님들이 복습 위주로 하시라고 그랬죠? 그건 백지일 때 그런 겁니다. 백지일 때. 지금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예습 위주로 진행을 시켜야 돼요. 예습 위주로. 교육심리학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8배의 효과가 더 있대요. 이건 통설이고 압도적인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를 풀어 오시는데요. 우리 공시법령은 4회밖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4분의 1로 나눠서 풀어 오셔야 돼요. 공간정보법 절반,
그 다음에 절반, 등기법 절반, 그 다음에 절반 이렇게. 그렇죠. 사회밖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들 불만이 많은 표정이네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